저는 평생을 흙과 기름때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제 이름 석자, 전혜자 앞에는 늘 여장부, 독종 같은 억센 수식어가 따라붙었지요. 남편 일찍 여의고 25 어린 나이에 시장 좌판에 내던져졌을 때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린 아들 정근이의 손을 잡고 독하게 마음먹었어요. 다시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으리라. 내 아들에게만큼은 이 가난을 물려주지 않으리라. 그 독한 마음 하나로 참 모진 세월을 버텨냈습니다. 콩나물 한 봉지, 생선 한 마리를 팔아 모은 돈으로 작은 가게를 얻었고 그 가게가 공장이 되고 지금의 중소기업이 되기까지 단 하루도 발 뻗고 편히 잠든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 청춘을 다 바쳐 키운 아들, 김정근. 그 애는 제 인생의 유일한 자랑이자 가장 아픈 손가락입니다. 저를 닮아 우직하고 성실하기는 한데 저와는 달리 너무 순하고 물러서 탈이었죠. 세상 험한 꼴 다 보고 산 제 눈에는 40이 넘은 아들이 아직도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았어요. 사업을 물려주려 해도 자기는 경영에 소질이 없다며 연구실에 틀어박혀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어찌 보면 답답하고 어찌 보면 참 한결같은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이 40을 훌쩍 넘기도록 장가갈 생각을 하느니 제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지요. 주변에서는 아들 장가 보내고 이제 좀 편히 사셔야지 하는 말을 인사처럼 건넸지만 저에게는 그게 그리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하고 돌아온 정근이가 저를 찾아와 머뭇거리더군요. 평소와는 다른 그 어색한 태도에 저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큰일이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이냐? 혹시 회사에 무슨 문제라도 생겼어? 제 물음에 정근이는 손사래를 치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 모습에 짐작이 갔어요. 올 것이 왔구나. 제발 이번에는 좀 괜찮은 인연이기를 속으로 얼마나 빌었는지 모릅니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저는 일부러 덤덤하게 대답했어요. 여기서 제가 호들갑을 떨면 아들이 더 부끄러워할 걸 아니까요. 찻잔을 들어 올리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감추며 물었습니다. 만난 지는 얼마나 됐고 어떤 아가씨냐? 만난 지는 1년 좀 넘었어요. 이름은 최아영이고 저보다 8살 어려요.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는데 아주 밝고 똑 부러지는 사람이에요. 아들은 연신 싱글벙글하며 그 여자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밝고 똑 부러진다는 말이 나오는 걸 들으니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묘한 불안감이 스쳤어요. 순에 빠진 우리 아들이 감당하기에 너무 버거운 상대는 아닐까 하는 노파심이었죠. 하지만 제 아들이 저렇게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얼굴을 얼마 만에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행복을 깨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 언제 한번 집에 데리고 오너라. 밥이나 한 끼 같이 먹자. 며칠 후 정근이는 약속대로 최아영이라는 아가씨를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단정한 원피스 차림에 값비싸 보이는 가방을 들고 있더군요. 이목구비가 시원시원하고 서글서글하게 웃는 얼굴이 첫인상은 참 좋았어요. 싹싹하게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하며 제가 내민 손을 두 손으로 잡는데 그 손에서 느껴지는 비싼 핸드크림 향기가 낯설었습니다. 제가 평생 맡아온 기름 냄새와는 너무나 다른 세상의 향기였죠. 식사를 하는 내내 화영 씨는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제 음식 솜씨를 칭찬하고 정근 씨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며 저를 기분 좋게 해주려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 대화에 온전히 섞여들 수가 없었습니다. 웃고는 있지만
눈은 끊임없이 우리 집안의 가구나 장식품들을 훑어보고 있었어요. 마치 값을 매기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평생 사람 상대하는 일로 밥을 먹고 산 제 눈을 속일 수는 없었죠. 저건 순수한 호기심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저건 사람과 배경을 동시에 저울질하는 아주 영민하고 계산적인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옆에서 해벌쭉해 있는 아들 얼굴을 보니 차마 이 쎄한 감정을 내비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너무 사람을 삐딱하게만 보나 보다 하며 애써 제 자신을 다독일 뿐이었죠. 아들이 좋다고 하니 이제 부모된 도리를 다할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와는 달리 제 아들만큼은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시작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동안 정근이가 받아온 월급이나 연구 성과금 같은 건 한 푼도 손대지 않고 통장에 차곡차곡 모아두었지만 그걸로는 서울에 번듯한 집 한 채 구하기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남들처럼 대출 끼고 융자금 갚느라 허덕이며 신혼을 시작하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건 제가 악착같이 돈을 번 이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큰 결심을 했어요. 제 아들의 새 출발을 위해 제 인생 최대의 선물을 해주기로요. 며칠 밤낮으로 부동산 시세를 알아보고 직접 발품을 팔아 괜찮은 매물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정근이를 제 서재로 불렀습니다. 정근아, 앉아보렴. 네, 엄마. 아들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얼굴로 제 앞에 앉았어요. 저는 책상 서랍에서 제가 며칠간 검토했던 아파트 분양 서류와 시세표를 꺼내 아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결혼 날짜 잡기 전에 신혼집부터 먼저 정하는 게 순서일 것 같구나. 엄마가 집 한 채 해주마. 네, 엄마, 저희 돈 모은 거 있어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너희가 모은 돈은 살면서 더 좋은 곳에 써라. 이건 내가 너에게 주는 결혼 선물이다. 저는 그중 가장 마음에 들었던 아파트의 조감도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여기가 어떨까 싶다. 마포 쪽인데 교통도 좋고 주변 환경도 조용해서 너희가 살기에는 안성맞춤일 거야. 34평에 남양이고 가격은 10억 정도 하더구나. 제 말이 끝나자마자 아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10억이라는 액수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잠시 말을 잃고 저와 서류를 번갈아 보던 아들의 눈시울이 서서히 붉어졌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내가 빈말하는 사람인 거 봤니? 이 집에서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아.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다. 엄마. 아들은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40 넘은 아들이 제 앞에서 소리 없이 우는데 저 역시 목이 메어왔어요.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내 아들이 저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10억이 아니라 100억이라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근이는 한참 만에 고개를 들고는 제 손을 꾹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제가 더 잘할게요. 그날 밤 아들은 곧바로 화영 씨에게 이 소식을 전한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몇 톤은 더 들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이제야말로 정말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릴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제 불안감은 그저 늙은 어미의 기우였을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고 순진한 것이었는지를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화영 씨를 따로 불러내 식사를 대접했어요. 예비 며느리에게 점수도 좀 따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최고급 한정식 집에 예약을 하고 화영 씨가 좋아한다는 와인도 한 병 주문했죠. 화영아, 편하게 불러도 되지?
앞으로는 우리도 한 가족이 될 사이잖니. 그럼요, 어머님. 편하게 대해주세요. 화영이는 상냥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저는 정근이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주었고, 화영이는 자기 회사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들려주었죠. 그러다 자연스럽게 신혼집 이야기로 화제가 옮겨갔습니다. 정근이한테 이야기는 들었겠지? 마포에 봐둔 집이 하나 있는데 조만간 같이 한번 가보자꾸나. 네, 들었어요, 어머님. 정근 씨한테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까지 큰 선물을 준비하셨을 줄은. 화영이는 두 손을 모으며 감격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반응에 만족하며 말을 이었어요. 너희가 시작하는데 보탬이 되고 싶었을 뿐이다. 둘이 행복하게만 살면 나는 더 바랄 게 없어. 바로 그때였어요. 화영이가 와인잔을 우아하게 들어 한 모금 마시더니 아주 차분하게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툭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혹시 대출이 조금이라도 포함된 건 아니죠? 당연히 아니겠지만 혹시나 해서요. 순간 식당 안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어요. 대출이라니? 10억짜리 집을 선물로 준다는 사람에게 할 소리는 아니었죠. 저는 제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느끼며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내 이름으로 다 치를 거니까. 와, 정말이요? 다행이다. 그리고 이건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혹시 공동 명의로 하면 세금 문제가 많이 복잡해지려나요? 요즘은 신혼부부들이 절세 때문에 그렇게들 많이 한다고 들어서요. 웃고는 있었지만 그 눈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아직 상견례는커녕 결혼 날짜조차 잡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벌써부터 명예 문제를 거론하다니요. 저는 그 순간 며칠 전 식탁에서 느꼈던 그쎄한 감정의 정체를 똑똑히 마주했습니다. 이 아가씨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아주 영악하고 자기 몫을 챙기는데 조금의 주저함도 없는 사람이구나.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찻잔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글쎄다. 그런 복잡한 문제는 나중에 생각해도 늦지 않겠지. 우선은 집부터 마음에 들어야 할 테니 더 이상 그 주제로 대화를 이어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화영이도 제 단호한 어조를 알아차렸는지, 아, 네. 물론이죠, 어머님. 어머님이 골라주셨는데 제가 마음에 안 들 리가 있겠어요. 라며 서둘러 말을 돌렸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날 최고급 한정식의 그 어떤 음식도 제게는 모래알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이 결혼 정말 괜찮은 걸까라는 질문을 수없이 되뇌어야 했습니다. 제 아들의 행복한 얼굴과 화영이의 계산적인 눈빛이 교차하며 제 머릿속을 어지럽혔어요. 폭풍이 몰려오기 전에 고요함처럼 불안한 평화가 위태롭게 저와 제 아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주 주말 저는 약속대로 아들 내외를 데리고 마포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제 차를 운전해서 가는 내내 아들 정근이는 옆자리에서 연신 조잘거렸어요. 화영이가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어젯밤에는 설레서 잠도 설쳤다느니 엄마의 통 큰 선물 덕분에 어깨가 으쓱한다느니 아이처럼 들떠 있었죠. 저는 백미러로 뒷자리에 앉은 화영이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어쩐지 제 마음에 와닿지 않고 겉도는 느낌이었어요. 며칠 전 한정식집에서의 그 대화가 여전히 제 마음속에 작은 가시처럼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애써 그 생각을 지웠어요. 그래, 아직 어린 아가씨니 세상 물정 몰라 그럴 수도 있지.
직접 집을 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야. 저는 스스로를 그렇게 위로하며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드디어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새로 지은 지 얼마 안 된 곳이라 외관부터가 아주 깔끔하고 웅장했어요. 조경도 잘 되어 있어 단지 안에 작은 공원이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죠.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해당 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정근이는 초등학생처럼 신이 나서 우와, 복도도 넓다. 엘리베이터도 빠르네. 하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화영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그저 주변을 훑어보는 그녀의 눈빛이 조금 더 날카로워졌다고 느꼈을 뿐입니다. 자, 여기가 너희 집이다. 제가 현관문 디지털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자 환한 햇살이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남향으로 창이 크게 나 있어 불을 켜지 않았는데도 집안 전체가 따뜻하고 밝은 기운으로 넘실거렸어요. 넓은 거실 창밖으로는 멀리 한강의 은빛 물결이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가 이 집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죠. 우와, 어머님, 진짜 좋아요. 전망이 정말 끝내주네요. 정근이가 탄성을 지르며 거실 창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흐뭇한 마음으로 화영이의 반응을 살폈어요. 그녀 역시 와하고 낮은 탄성을 내뱉으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표정은 분명 감탄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 이 정도면 마음에 안 들 수가 없지.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번 둘러보렴. 방도 3개고 화장실도 2개라 둘이 살기에는 넉넉할 거다. 정근이는 신이 나서 화영이의 손을 잡아 끌며 안방부터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 자리에 잠시 서서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안방은 부부 침실로 쓰기에 충분히 넓었고 안쪽에는 샤워부스가 딸린 아담한 부부 욕실과 제법 큰 드레스룸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화영아, 여기 봐. 드레스룸도 엄청 넓어. 당신 옷 다 걸어도 자리가 남겠는데? 정근이의 들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화영이의 차분한 목소리가 뒤따랐죠. 그러게. 좋네. 근데 오빠 침대를 킹사이즈로 놓으면 내가 사고 싶었던 안마의자는 놓을 자리가 좀 애매하겠다. 그치? 순간 거실에 따뜻했던 공기가 미묘하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분명 좋은데 그런데 라는 토를 다는 화법. 저는 못 들은 척 주방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디귿자 형태의 싱크대는 요리하기에 편리한 구조였고 최신형 인덕션과 오븐, 식기세척기까지 모두 기본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었어요. 새 신부가 좋아할 만한 요소는 다 갖추고 있었죠. 두 사람은 곧 주방으로 나왔습니다. 정근이는 여전히 감탄의 연속이었어요. 엄마, 주방도 너무 좋은데요? 화영이가 요리하는 거 좋아하는데 아주 신나겠어요. 화영이는 싱크대 상판을 손끝으로 쓱 쓸어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네, 어머님. 구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일랜드 식탁이 있어서 홈파티할 때 편하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폭이 조금 좁은 느낌이랄까? 친구들 여러 명 초대해서 와인 마시려면 조금 더 넓게 빠졌으면 좋았을 텐데. 아, 물론 지금도 충분히 좋다는 뜻이에요. 오해는 마세요. 그녀는 언제나처럼 말끝에 웃음과 함께 보험 같은 말을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나머지 2개의 방을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는 서재로 쓰기에 안성맞춤이었고 다른 하나는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방으로 꾸미기에 딱 좋은 크기였죠. 모든 구경이 끝났을 때 정근이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화영 씨? 아들의 질문에 화영이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웃음이 너무나 환해서 제가 잠시나마 그녀를 오해했던 건가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네, 그럼요. 어머님 덕분에 저희 진짜 호강하네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그녀의 감사 인사를 받으며 집을 나섰지만 제 마음은 어쩐지 개운하지가 않았습니다. 마사지 의자, 홈파티, 친구들. 그녀의 말 속에는 우리 두 사람의 행복한 미래보다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시용 삶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듯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정근이는 끊임없이 미래에 대한 계획을 떠들었지만 화영이는 피곤하다며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 침묵이 저에게는 수만 가지의 불평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었어요. 자정이 다 된 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정근이었죠.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전화하는 일이 거의 없는 아이라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정근아, 무슨 일이냐? 이 시간에. 아, 엄마, 주무셨어요? 죄송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잔뜩 기어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낮에 그 들뜬 기분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저는 직감했습니다. 최아영, 그 아가씨와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구나. 아니다. 무슨 일인데 그러니. 저기 엄마. 다름이 아니라 오늘 본 집 말이에요. 그래, 그 집이 왜. 화영이가 집은 정말 좋은데. 또 시작이었습니다. 좋은데. 저는 말없이 아들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자기 생활권이랑은 너무 안 맞는 것 같다고 속상해해서요. 자기가 다니는 회사도 강남이고 친구들도 다 그쪽에 사는데 마포는 너무 멀다는 거예요. 퇴근하고 친구들 만나기도 어렵고 주말에 다니던 필라테스나 문화센터 가기도 번거롭다고.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0억짜리 집을 선물로 받은 사람의 입에서 나올 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았어요. 필라테스? 친구? 그런 하찮은 이유로 이 귀한 선물을 트집 잡는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들은 제 기분을 눈치챘는지 더욱더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래서 말인데 엄마. 화영이 말은 이왕 해주실 거면 조금 더 보태서라도 강남에 있는 게 어떻겠냐고. 강남? 네. 물론 강남에 이만한 새 아파트는 어림도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좀 작고 낡은 빌라나 오피스텔이라도 위치가 강남인 게 자기 미래를 위해서는 더 나을 것 같다고 하네요. 그게 나중에 투자 가치도 더 높을 거라면서 저는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투자 가치? 24살에 시장에 내던져져 맨주먹으로 기업을 일군 저에게 이제 갓 30을 넘긴 아가씨가 투자 가치를 운운하고 있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는 필시 화영이가 아들의 머릿속에 심어놓은 것이겠지요. 정근아. 네, 엄마.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도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해서 나한테 전화한 거냐? 제 질문에 아들은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제 아들은 지금 제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저를 설득하기 위해 전화를 건 최화영의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화영이가 저렇게 속상해하니까 마음이 안 좋아서 엄마, 화영이가 아직 어려서 그래요. 세상 물정 잘 모르고 자기 주변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나이잖아요. 엄마가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중간에서 잘 이야기해 볼게요. 이해라니요. 저건 철이 없는 게 아니라 염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그 염치 없는 행동을 어려서 그렇다는 말로 포장하며
제게 이해를 강요하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아들과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안 된다. 그 집이 싫으면 결혼을 다시 생각하든지. 그렇게 강남이 좋으면 너희 둘이 모은 돈으로 강남에 얻어서 시작해라. 나는 더 이상 이 문제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답답함에 가슴을 쳤습니다. 이건 단순히 집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앞으로 저희 가족이 마주하게 될 끝없는 갈등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달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을 위해서라면 제 전 재산이라도 내어줄 수 있었지만 저렇게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사람에게는 단돈 10원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싸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제 아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독한 엄마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마포 아파트의 환한 햇살과 한강의 아름다운 전망은 제 기억 속에서 차갑고 잔인한 풍경으로 변화버리고 말았어요. 강남 타령으로 시끄러웠던 그날 밤 이후 며칠간 아들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마 제 단호한 태도에 충격을 받았거나 혹은 최아영과 저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겠지요. 저는 일부러 아들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제가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만약 이 문제로 제가 물러서는 선례를 남긴다면 앞으로 저들은 제 머리 꼭대기에 앉아 사사건건 더한 것을 요구해 올 것이 뻔했습니다. 그렇게 냉정과도 같은 시간이 흐르던 주말 아침이었어요. 정근이가 헬쑥한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며칠 사이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어미로서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짐짓 모르는 척 차갑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엄마 화영이가 잘못했다고 해요. 아들은 제 눈치를 살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자기가 너무 철없이 굴었다고요. 어머님께서 어렵게 마련해 주신 선물인데 자기 생각만 하고 투정 부린 것 같다고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마포 아파트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다고 전해달래요.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라고는 조금도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분명 제게서 더 이상 얻어낼 것이 없다고 판단하자 일단 한 발 물러서는 척하는 것이겠지요. 제 침묵에 아들은 더욱 조급해졌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화영이가 저한테 울면서 사과했어요. 엄마 마음 상하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화 푸세요. 네. 아들이 제 팔을 잡고 애원하듯 말하는데 차마 매정하게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저렇게까지 나오는데 어쩌겠어요. 저는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그렇게까지 생각한다니 나도 더는 문제 삼지 않으마. 제 허락이 떨어지자 아들의 얼굴에 그제야 화색이 돌았습니다. 저는 그 길로 부동산에 연락해 아파트 계약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억 원의 돈이 오가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의 찜찜함은 가시지를 않았어요. 마치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들을 불러 아파트 현관 키와 등기권리증을 건넸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 집이다. 필요한 가구나 가전제품들 목록 뽑아서 가져오너라. 그것까지는 내가 해주마.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죠? 아들은 감격에 겨워 제 손을 부여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은혜는 무슨, 너희 둘이 행복하게 사는 게 갚는 거다.
화영이랑 시간 날 때 집에 가서 필요한 것들 사이즈도 재고 어떻게 꾸밀지 구상도 해보렴. 그것이 제 실수였습니다. 그들에게 꾸밀 시간을 준 건 말입니다. 저는 그저 벽지 색깔을 고르거나 가구 배치를 상상하는 정도의 소소한 즐거움을 누리라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최화영이라는 여자의 생각은 제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화요일 오후였을 겁니다. 회사에서 결제 서류를 보고 있는데 비서가 들어와 최화영이 찾아왔다고 전했습니다. 약속도 없이 불쑥 찾아온 것이 의아했지만 일단 들어오라고 했죠. 화영이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제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어머님 바쁘신데 죄송해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괜찮다. 앉으렴. 무슨 일이니? 자리에 앉은 화영이는 서두를 길게 늘어놓았습니다. 주말 내내 정근 씨와 새 집에 몇 번이나 다녀왔는지 볼수록 집이 마음에 든다느니 어머님의 안목에 감탄했다느니 입에 발린 소리를 한참이나 늘어놓았어요. 저는 묵묵히 그녀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진짜 용건은 그 뒤에 나올 테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한참을 떠들던 그녀가 드디어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집이 정말 완벽한데 딱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바로 인테리어예요. 인테리어? 네. 전체적으로 마감재나 자재들이 뭐랄까 조금 촌스러워요. 요즘 스타일하고는 너무 안 맞고요. 이대로는 저희가 혼수를 들여놔도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이대로는 하루도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에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은 지 1년도 안 된 새 아파트의 인테리어가 촌스럽다니요. 더군다나 하루도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은 제 면전에 대고 할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제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을 텐데도 화영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 동안 좀 알아봤어요. 어머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집의 가치를 더 높이고 정근 씨 얼굴도 세워주려면 인테리어를 제대로 해야겠더라고요. 그녀는 들고 온 서류 봉투에서 여러 장의 사진과 종이 뭉치를 꺼내 제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잡지에나 나올 법한 아주 화려하고 미니멀한 인테리어 사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빽빽하게 숫자가 적힌 견적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분 혹시 아세요?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알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부탁해서 견적을 한번 받아봤어요. 저는 견적서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적힌 총합계 금액을 보고는 헛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겨우 참아야 했습니다. 총 공사비용 2억 3천만 원. 집값의 20%가 넘는 터무니없는 금액이었어요. 세부 항목을 훑어보니 더 가관이었습니다. 거실 바닥은 전량 이탈리아산 천연 대리석, 주방 가구는 독일제 명품 브랜드, 조명은 전부 북유럽 디자이너 제품, 심지어는 화장실 수전 하나까지 수백만 원짜리 수입품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건 인테리어가 아니라 집을 새로 짓는 수준의 견적이었습니다. 화영아. 제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잠겨 있었어요.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집을 사줬더니 이제는 집을 새로 지어달라는 소리로구나. 그러자 화영이는 조금도 당황한 기색 없이 오히려 억울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다 어머님과 정근 씨를 위해서 그런 건데요.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이 10억짜리 집을 해주셨는데 막상 친구들이 집들이 와서 인테리어가 이게 뭐냐고 수군거리면 그게 누구 망신이겠어요? 다 정근 씨 얼굴에 먹칠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어머님 체면을 깎는 일이잖아요.
기가 막힌 논리였습니다. 제 체면을 위해 2억이 넘는 돈을 더 쓰라니요. 내 체면은 내가 알아서 챙긴다. 이 견적은 말도 안 돼. 절대 허락 못한다. 제가 단호하게 선을 긋자 화영이의 얼굴에서 상냥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차가운 계산과 노골적인 불만이 자리 잡았어요. 어머님, 솔직히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어머님이 해주시는 거잖아요. 이왕 시작하신 거 기분 좋게 마무리해 주시면 어디 덧나나요? 제가 이 집에 들어가서 평생 살 건데 제 마음에 쏙 들게 하고 싶은 게 그렇게 큰 욕심이에요? 드디어 본심이 튀어나왔습니다. 어차피 당신 돈이니까.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죠. 이 여자에게 제 돈은 눈먼 돈, 공짜 돈에 불과했던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여자와 한 공간에 앉아 숨 쉬고 싶지도 않았어요. 나가거라. 네. 당장 내 사무실에서 나가. 그리고 그 견적서도 가지고 가. 나는 단 한 푼도 내줄 수 없으니 그렇게 알 거라. 제 섯을 퍼런 기세에 화영이도 주춤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벌개져서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책상 위의 서류들을 신경질적으로 가방에 쓸어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쏘아붙이더군요. 좋아요. 이 문제는 저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네요. 정근 씨랑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랑 다시 상의해서 연락드릴게요. 그 말은 곧 자기 부모까지 이 싸움에 끌어들이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녀는 쾅소리가 나게 문을 닫고 나가버렸고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 있어야 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제 아들과 제 인생, 그리고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이제 이 결혼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남은 것은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어떻게 끝내느냐 하는 문제뿐이었어요. 최하영이 제 사무실에서 선전포고를 하고 나간 뒤 집안의 공기는 그야말로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아들 정근이는 제 눈치와 약혼녀의 성화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어 안절부절 못하는 게 눈에 보였죠. 저녁 식탁에서도 밥알만 씹을 뿐 저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니 화가 나다가도 한편으로는 측은한 마음이 드는 것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저 순에 빠진 것이 저 여우 같은 계집에게 단단히 홀려 있구나 싶어서요. 예상대로 며칠 지나지 않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아주 교양 있는 척 꾸민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사부인, 안녕하세요. 저 화영이 엄마입니다. 올 것이 왔구나. 저는 속으로 혀를 차며 최대한 감정을 숨기고 대답했습니다. 아, 예비 사부인이시군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어머, 그러게요. 저희가 먼저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결례를 범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화영이에게 이야기를 대충 전해 들었어요. 아이들 인테리어 문제로 사부인께서 마음이 좀 상하셨다고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요. 저희가 한번 찾아뵙고 정식으로 인사도 드리고 차분히 말씀 나누면 어떨까 합니다. 목소리는 더없이 부드러웠지만 그 내용은 내 딸 이야기만 듣지 말고 내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라는 압박이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 제 방식입니다. 저는 흔쾌히 그러자고 대답했고 다음 날 한 호텔의 라운지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 예비 사돈 내외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비 사부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고 옆에 앉은 예비 사돈은
두툼한 손목에 번쩍이는 금장 시계를 차고 있더군요. 그들의 행색만 보아도 어떤 사람들인지 대충 짐작이 갔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이렇게 직접 나와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진작에 찾아뵙고 인사드렸어야 했는데, 예비 사부인이 호들갑을 떨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가벼운 목례로 인사를 대신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본격적인 탐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비 사돈 부부는 제 사업 규모를 넌지시 떠보기도 하고 제가 사는 동네의 시세를 묻는 등 교묘하게 제 재산을 가늠하려는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의도를 꿰뚫어 보고 있었기에 두루뭉술하게 대답하며 상황을 지켜봤어요. 한참을 그렇게 빙빙 돌려 말하던 예비 사부인이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부인, 다름이 아니라 우리 화영이 집 문제 말이에요. 애가 아직 어려서 사부인께 말을 너무 직설적으로 했나 봐요. 사부인께서 오해하실 만도 해요. 호호. 웃음소리가 귀에 거슬렸습니다. 하지만 사부인, 그게 다 사부인 좋으시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집들이 할 때 친구들 불러서 얼마나 뽐내고 싶어 하겠어요. 그때 집 인테리어가 후줄근하면 어머, 시댁에서 10억짜리 집 해줬다더니 속은 엉망이네 하고 뒤에서 수군거릴 게 뻔해요. 그게 다 정근이 체면 깎는 일이고 나아가서는 사부인 명성에 흠집 내는 일 아니겠어요? 우리 화영이가 생각이 깊어서 거기까지 내다보고 그런 거예요. 딸과 어쩜 그리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논리를 펼치는지 모전여전이라는 말이 실감이 났습니다. 사부인. 그래서 말인데 인테리어 비용은 사부인께서 흔쾌히 좀 내주시는 게 모양새가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다들 그렇게 해요. 남자가 집 해오면 여자가 그에 걸맞게 혼수 채워넣고 집 꾸미는 건 시댁에서 지원해 주는 게 요즘 트렌드랍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그 여자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요즘 트렌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는군요. 제 아들 체면은 제가 알아서 챙길 테니 그 걱정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인테리어는 기존 상태로도 충분히 훌륭하니 더 이상의 지원은 어렵겠습니다. 제 단호한 거절에 예비 사부인의 얼굴에서 가식적인 미소가 옅어졌습니다. 옆에 있던 예비 사돈이 헛기침을 하며 대화에 끼어들었죠. 허허, 사부인. 너무 그렇게 딱 잘라 말씀하시니 저희가 좀 서운합니다. 저희도 귀한 딸 자식 남의 집에 보내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왕 시작하는 거 부족함 없이 시작하게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지요. 그가 부모 마음을 운운하는 순간 저는 이 대화가 인테리어에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비 사부인이 능숙하게 화제를 돌렸어요. 그래요, 사부인. 인테리어 문제는 천천히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예단 문제를 좀 의논드렸으면 해요.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저희도 사부인께서 이렇게 큰 집을 해주셨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요. 그래서 저희가 현금으로 예단을 두둑하게 준비할까 합니다. 한 1억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1억이라는 말에 옆에 있던 예비 사돈의 어깨가 으쓱 올라가는 것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들의 속셈을 모를 제가 아니었죠. 그런데 사부인도 아시겠지만 원래 예단은 받으면 그 절반 정도는 봉채비라고 해서 신부 측에 다시 돌려주는 게 관례잖아요. 그러니 저희가 1억을 드리면 사부인께서 5천만 원은 저희에게 다시 돌려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하지만 다음 말이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저희가 따로 목록을 좀 드릴게요. 저희 친척 어르신들 이불이며 반상기 세트며
또 우리 정서방 입으라고 좋은 양복 한 벌, 그리고 제 진주 목걸이랑 남편 시계도 하나 그런 것들 챙겨주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화영이 체면이 있으니 너무 값싼 걸로 하시면 곤란하고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1억을 내면 제가 5천을 돌려주고 남은 5천으로 자기들 온 가족의 선물을 사서 바치라는 소리였어요. 결국 제 돈으로 예단을 받고 제 돈으로 선물을 사서 자기들은 생색만 내겠다는 그야말로 날강도 같은 신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분노로 벌겋게 달아오르는 것이 느껴졌어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예비 사부인은 제가 그들의 제안에 감격이라도 한 줄 알았는지 한술 더 떴습니다. 아, 그리고 봉채비로 돌려주시는 5천만 원으로는 저희가 우리 화영이 혼수를 좀 보탤까 해요. 사부인께서 집이며 인테리어며 다 해주시는데 저희가 혼수까지 신경 쓰시게 할 수는 없잖아요. 호호. 이쯤 되니 분노를 넘어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미리 연락해 두었던 아들 정근이가 라운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모든 대화가 오가는 현장을 제 아들이 직접 봐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정근이는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예비 사돈 내외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방금 전의 대화를 정근이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연극의 클라이맥스를 위해 아들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정근아, 방금 하신 말씀들 다 들었지? 자네 생각은 어떠니? 이 제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느냐? 모든 시선이 제 아들에게로 쏠렸습니다. 예비 사돈 내외는 기대감에 찬 눈으로, 저는 마지막 남은 일말의 희망을 담은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제 아들이 여기서 그건 말도 안 됩니다라고 딱 한마디만 해준다면 저는 이 모든 것을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저를 처참하게 실망시켰습니다. 정근이는 제 얼굴과 예비 사돈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한참을 우물쭈물하더군요. 그리고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세상에서 가장 한심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잘 어른들께서 알아서 하시는 문제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아, 나는 혼자구나. 이 지긋지긋한 싸움에서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내 아들마저 저들의 탐욕에 포섭되어 옳고 그름을 분간할 능력조차 상실해버렸구나.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온몸의 힘이 쭉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예비 사돈 내외의 얼굴에 번지는 만족스러운 미소와 그런 그들의 눈치를 보며 안절부절 못하는 내 아들의 한심한 모습을 뒤로 한 채 저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것을 끝장낼 마지막 무대를 준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의 그 참담한 만남이 있고 난 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잡은 채 앞만 보고 달렸고 옆자리에 앉은 아들 정근이는 고개를 숙인 채 자기 손톱만 물어뜯고 있었죠. 그 꼴을 보니 우라가 치밀다가도 한편으로는 저 바보 같은 것을 어찌하면 좋을까 싶어 한숨만 나왔습니다. 저 역시 제 아들이 저 지경이 되도록 만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너무 일만 하고 살았나, 너무 아들을 온실 속 화초처럼 키웠나,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굳게 닫혀있던 입을 열었습니다. 내 방으로 따라 들어오너라. 서재 의자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저는 제 앞에 죄인처럼 서 있는 아들을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쳐다보았습니다.
제 침묵이 더 무섭다는 것을 아는 아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앉아라. 아들이 마지못해 맞은편 의자에 앉자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 오고 간 대화들 너의 귀로 똑똑히 다 들었을 테지. 네, 엄마. 하나만 묻자. 그들의 요구가 너의 상식으로도 이해가 되는 행동들이었니? 10억짜리 집을 받고 2억이 넘는 인테리어를 요구하고 심지어는 내 돈으로 자기들 예단을 치르겠다는 그 발장이 정말 괜찮다고 생각했어? 저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물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아들에게는 그 어떤 고함보다 더 아프게 들렸을 겁니다. 아들은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해봐라, 김정근. 내가 지금 너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묻는 거다. 한참 만에야 아들이 쥐어짜듯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게 화영이 말로는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한다고. 남들 하는 만큼은 해야 자기 체면도 서고 나중에 무시 안 당한다고. 남들? 그 남들이 대체 누구냐?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라. 저게 정상적인 혼수 과정인지. 그리고 체면? 누구의 체면 말이냐? 자기 딸을 팔아 시댁 재산을 거덜내려는 그 집안의 체면 말이니? 엄마, 그렇게까지 말씀하지는 마세요. 화영이네 부모님도 나쁜 분들은 아니에요. 그냥 표현 방식이 좀 서툴러서. 표현 방식이 서툴다니. 저는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서툰 것이 아니라 악착 같고 탐욕스러운 거겠지. 정근아, 너는 지금 그 여자에게 단단히 홀려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이성까지 마비되어 버린 거다. 정신 차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이 결혼은 아니다. 제 단호한 말에 아들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반성과 깨달음이 아닌 원망과 애원이 뒤섞여 있었어요. 엄마, 제발요. 제가 화영이한테 잘 말할게요. 제가 중간에서 조율을 잘 못해서 일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화영이는 절대로 그런 애가 아니에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네, 저 화영이 없으면 안 돼요. 아들은 제 앞에 무릎까지 꿇을 기세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 아들이, 제 똑똑하고 착하기만 하던 아들이 저런 여자에게 빠져 자존심도 이성도 다 내팽개친 채 망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과의 대화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알겠다. 그럼 너의 뜻대로 해봐라. 정말이요, 엄마? 아들의 얼굴에 순간 희망이 스쳤습니다. 저는 그 희망을 가차없이 짓밟았어요. 대신 조건이 있다. 앞으로 집 문제든 예단 문제든 돈과 관련된 그 어떤 것도 나에게는 일절 이야기하지 마라. 너희 둘이 알아서 해결해. 인테리어를 2억으로 하든 3억으로 하든 예단을 1억으로 하든 2억으로 하든 너의 힘으로 해. 나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 엄마, 그게 무슨. 나는 내 아들에게 10억짜리 집을 선물해 주는 것으로 내 도리를 다했다. 그 이상을 바라는 것은 탐욕이고 그 탐욕까지 내가 채워줄 이유는 없어. 앞으로는 내가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결정해. 내가 선택한 여자고 내가 선택한 결혼이니 그 책임도 온전히 너의 몫이다. 이제 나가보거라. 나 피곤하다. 저는 눈을 감고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아들은 제 앞에서 한참을 망연자실 서 있다가 힘없이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웠다는 것을 뼈저리게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제 아들은 가장이 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마마보이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게 해준 최화영이라는 여자가 어쩌면 제 아들에게는
마지막 약이 될지도 모른다는 잔인한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 후 며칠간 집안은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회사 일에만 몰두했고 아들은 저를 피해 다니기 바빴죠. 그 사이 무슨 일이 오고 갔는지 아들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습니다. 아마도 자기 능력으로는 약혼녀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닫고 있겠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제 오랜 친구이자 저처럼 맨손으로 시작해 성공한 사업가인 박선주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 사장은 다짜고짜 제게 안부를 묻더군요. 전 사장, 별일 없고? 요즘 아들 결혼 준비로 바쁘겠다. 바쁘긴. 골치 아픈 일만 많다. 제 푸념에 박 사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예비 며느님하고 무슨 일 있었어? 그건 왜 묻나? 아니, 내가 괜한 소리 하는 건가 모르겠는데. 우리 딸애가 오늘 나한테 뭘 하나 보여주더라고. 요즘 애들 하는 SNS라는 거 있잖나. 거기에 전 사장 며느리가 될 아가씨가 올린 글이라는데 내용이 좀 그렇더라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내용인데 그러느냐? 에휴, 내가 이걸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일단 내가 사진 찍어서 보내줄 테니 전 사장이 직접 한번 봐. 보고 나서 너무 속상해하지는 말고. 원래 요즘 애들이 생각이 짧아. 전화를 끊자마자 박 사장에게서 사진 몇 장이 전송되어 왔습니다. 사진을 확대해 보는 순간 저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최화영의 SNS 계정을 캡처한 것이었어요. 친구들만 볼 수 있게 설정된 비공개 게시물이었습니다. 배경사진은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서 와인잔을 들고 있는 본인의 사진이었고 그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산은 너무라고 있는 거라지만 어떤 산은 그냥 거대한 벽일 뿐. 소통하려는 노력이 메아리 없는 외침이 될 때. 답답, 고구마 100개, 꼰대, 시월드 입성, 소통 불가, 돈이 전부는 아닌데 결혼 참 힘들다. 저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화면을 노려보았습니다. 꼰대? 소통 불가? 제가 제 아들을 위해 10억짜리 집을 해주고 그들의 끝없는 탐욕을 참아내고 있는 동안 저 계집애는 뒤에서 저를 이렇게 조롱하고 있었던 겁니다. 돈이 전부는 아닌데 라는 해시태그는 위선의 극치였어요. 돈 때문에 이 모든 사단을 일으킨 장본인이 할 소리는 아니었죠. 저는 당장 아들을 불러 이 사진을 눈앞에 내던지고 싶었지만 가까스로 이성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것은 저 계집애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일 뿐입니다. 저를 감정적이고 소통 불가능한 꼰대로 만들어 아들 앞에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하겠죠. 저는 그렇게 어리석게 놀아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사진들을 제 컴퓨터에 저장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의 무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이틀 뒤 저는 비서를 통해 최하영이에게 연락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의논할 것이 있으니 내일 오후에 잠시 회사로 와달라. 고요. 다음 날 약속된 시간에 최하영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제 사무실에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제가 백기를 들고 인테리어 비용이나 예단 문제를 타결하려 한다고 생각했겠지요. 어머님 부르셨다고요. 저는 말없이 제가 출력해둔 SNS 캡처 사진을 그녀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사진을 본 최하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묻고 싶은 말이구나. 이게 무엇이냐? 소통 불가 꼰대에게 직접 한번 설명해 보렴. 최하영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발뺌을 하더군요. 어머님, 이거 제 계정 아니에요. 누가 저를 모함하려고. 그래. 이 계정에 너와 내 아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 수십 장은 올라와 있던데
그것도 모함인가? 내가 작년 여름휴가 때 갔던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찍은 사진과 똑같은 사진이 올라와 있던데 그것도 우연의 일치일까? 제 구체적인 추궁에 최아영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바로 변명이었죠. 아니, 이건 제 친구들만 보는 비공개 계정이에요. 그냥 친구들하고 스트레스 좀 풀려고 농담처럼 쓴 건데 이걸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농담? 너의 눈에는 이게 농담으로 보이니? 내 눈에는 내 등 뒤에 칼을 꽂는 배신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스트레스? 10억짜리 집을 선물 받고 2억짜리 인테리어를 요구하는 사람이 받을 스트레스가 대체 무엇이냐? 제 서슬 퍼런 추궁에 드디어 그녀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변명과 거짓말이 통하지 않자 그녀는 적반하장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솔직히 제 마음도 좀 알아주셔야죠. 제가 틀린 말 했어요? 어머님은 늘 어머님 뜻대로만 하시잖아요. 제 의견은 하나도 존중해주지 않으시고요. 이러시니 소통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은 너무 숨막히게 하세요.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한 조각의 미련마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래, 여기까지구나. 알겠다. 너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 잘 알겠다. 이제 그만 돌아가거라. 저는 더 이상 그녀와 말을 섞을 가치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최아영은 분을 이기지 못해 씩씩거리며 사무실을 나갔고 저는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끝낼 때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정근이가 다급한 얼굴로 제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최아영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아마도 제가 보여주라고 시킨 것이겠지요. 어머님, 저희 사이 갈라놓지 마세요. 정근 씨는 제 편이에요. 저와 정근 씨의 사랑을 방해하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것은 회유가 아닌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제 아들을 볼모로 잡고 저를 위협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문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상견례 날짜를 잡거라. 어른들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이 모든 것을 끝내야겠다. 제 목소리에는 더 이상 어떤 망설임도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상견례를 추진하라고 말한 뒤 저는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결혼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길고 지루했던 전쟁의 마침표를 찍는 종전 협상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제 아들 정근이는 제 단호한 태도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모든 갈등이 상견례를 통해 봉합될 수 있을 거라는 어리석은 기대를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최아영과 그 부모 역시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착각하고 있겠지요. 모두가 각자의 동상이몽을 꾸는 동안 저만이 이 연극의 결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소 선정부터 신중을 기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가장 격조 높고 음식 맛이 정갈하기로 소문난 한정식 집으로 예약했어요. 각 방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어 그 어떤 소란도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을 곳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제 오랜 친구이자 고문 변호사인 김 변호사에게 연락해 상견례 당일 식당 근처 카페에서 대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비하기 위함이었죠. 모든 준비는 조용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상견례 당일 저는 평소에 잘 입지 않던 단아한 회색빛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 어떤 옷보다 위엄있고 단단해 보이는 옷이었어요.
제 마음가짐을 대변해주는 듯 했습니다. 약속 장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아들은 거울을 보며 연신 넥타이를 고쳐맸습니다. 엄마, 저 괜찮아 보여요? 너무 긴장되네요. 정신 똑바로 차려라. 오늘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너의 남은 인생이 결정될 수도 있다. 제 의미심장한 말에 아들은 그저 어색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약속된 방으로 들어서자 최화영의 가족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비 사돈 내외와 최화영, 세 사람 모두 잔뜩 멋을 부리고 앉아 있더군요. 특히 예비 사부인은 지난번보다 더욱 화려한 보석들로 온몸을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전리품을 받으러 온 개선장군 같은 모습이었죠. 아이고 사부인, 어서 오십시오. 한복이 아주 곱습니다. 예비 사돈이 과장된 몸짓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저는 가벼운 목례로 답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양가의 소개가 오고 갔습니다. 그들은 자기 딸이 얼마나 똑똑하고 야무진지, 자기 집안이 얼마나 명망 있는지를 은연중에 과시하려 애썼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들으며 그들의 허영과 가식을 하나하나 눈에 담아두었어요. 음식이 한 코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최고급 식자재로 만든 정갈한 음식들이었지만 그 누구도 음식 맛을 제대로 느끼지는 못하는 듯 했어요. 분위기는 겉으로는 화기애애했지만 그 수면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와인이 몇 잔 돌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슬슬 그들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부인, 그래서 결혼식장은 어디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 화영이는 신라호텔이나 롯데호텔을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던데 사부인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비 사부인이 운을 띄웠습니다.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아들 정근이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아, 네. 저도 그 두 군데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이니까요. 저는 속으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찻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결혼식장이야 나중에 천천히 의논해도 될 일입니다. 제 차가운 대답에 분위기가 살짝 가라앉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예비 사돈이 나섰죠. 허허, 맞습니다. 식장이야 돈만 주면 어디든 못 잡겠습니까? 그것보다 신혼여행지가 더 중요하지요. 요즘 젊은이들은 기본이 몰디브나 유럽으로 2주 이상은 다녀온다면서요? 우리 정서방이 워낙 바빠서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은 곧 신혼여행 비용 역시 제가 넉넉하게 지원해줘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최화영은 옆에서 수줍은 척 미소 지으며 저는 정근 씨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하지만 이왕이면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싶긴 해요. 라며 거들었습니다. 그들의 대화 주제는 시종일관 돈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화영이에게 어떤 다이아몬드 세트를 해줄 것인지, 어떤 명품 가방을 예물로 줄 것인지에 대해 서슴없이 떠들어댔어요. 마치 시장에서 물건값을 흥정하는 상인들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그 모든 대화에 이의를 제기하기는커녕 네, 그럼요. 화영이가 좋아한다면요. 라며 앵무새처럼 동조하고 있었죠. 저는 그들의 탐욕스러운 대화를 녹음기처럼 제 머릿속에 저장하며 마지막 결정타가 터져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제 오랜 경험상 인간의 탐욕은 절대로 한 지점에서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선을 넘는 요구를 해올 것이고 저는 바로 그 순간을 포착해야 했습니다. 마침내 식사의 마지막 코스인 다가가 나올 때쯤이었습니다. 그동안 저의 침묵을 긍정의 의미로 해석한 예비 사돈이 드디어 숨겨왔던 발톱을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한번 크게 하더니 아주 인심 좋은 사람인 척 웃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사부인,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양가가 다 모인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매듭 짓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지요. 다름이 아니라 사부인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해 주신 그 마포의 아파트 말입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끊고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제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그는 용기를 얻은 듯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 재테크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혹시 모를 복잡한 세금 문제도 미리 방지할 겸 해서 말입니다. 그 집 명의를 우리 화영이 단독 명의로 해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올 것이 왔습니다. 제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야 우리 딸도 자기 재산을 기반으로 더 안정감을 느끼고 우리 정서방 내조에만 전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부인께서도 그 편이 더 마음 편하시지 않겠어요? 허허. 그의 너털웃음이 텅 빈 방 안을 역겹게 울렸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완벽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예비 사돈 내외와 최아영은 기대감에 찬 눈으로 제 아들 정근이는 제발 엄마 그냥 알겠다고만 해주세요 하는 애원의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창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달그락하는 작은 소리가 그 어떤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방 안에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냅킨을 들어 입가를 닦았습니다. 폭풍 전 가장 고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곧 이 지긋지긋한 연극의 막을 내릴 시간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론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 여기까지다. 이제 시작하자. 찻잔이 테이블에 부딪히는 작은 소리를 신호탄으로 방 안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제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기대와 불안, 탐욕과 애원이 뒤섞인 시선들이 제게로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시선을 하나하나 마주한 뒤 제 앞에 앉은 예비 사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낮았지만 그 어떤 소리보다도 단단하게 방 안을 갈랐습니다. 그러실 필요 없겠습니다. 제 짧은 대답에 예비 사돈의 얼굴에 떠있던 인자한 미소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되물었어요. 예, 사부인, 그게 무슨... 그 집 명의는 화영이 단독 명의로도 제 아들 김정근의 명의로도 할 일 없을 겁니다. 저는 잠시 말을 끊고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었죠. 그 집은 그냥 제가 들어가 살 생각입니다. 제 말에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아들 정근이는 엄마 하고 외쳤고 최화영과 그 부모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저는 아들의 외침을 가볍게 무시하고 예비 사돈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이제 판결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돈어른, 방금 재테크와 세금 문제를 말씀하셨지요? 제가 평생을 사업하며 세무조사만 수십 번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돈께서 제안하신 방법은 절세가 아니라 수억 원의 증여세를 포탈하려는 명백한 탈세 시도일 뿐입니다. 더 나아가 혼인신고 직후 이혼이라도 할 경우 제 아들을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지요. 제 아들의 인생을 담보로 재테크를 가르치려 들지 마시지요. 제 조목조목 짚어내는 말에 예비 사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시선을 최화영에게로 옮겼습니다.
그녀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자기도 모르게 움찔하며 시선을 피하더군요. 그리고 화영아, 내가 사준 집을 처음 보러 간 날 뭐라고 했었지? 안방은 안마의자 놓을 자리가 없어 아쉽고 주방은 친구들과 홈파티하기에 좁다고 불평했지? 심지어는 강남에 있는 본인의 필라테스 센터와 멀다는 이유로 10억짜리 새 아파트 대신 강남의 낡은 빌라가 더 낫겠다는 말까지 했어. 맞지? 화영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을 계약하고 열쇠를 건넸더니 이번에는 인테리어가 촌스러워 하루도 살 수가 없다고 했지요. 저는 핸드백에서 깔끔하게 출력해온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로 툭 던졌습니다. 바로 그 2억 3천만 원짜리 견적서의 사본이었습니다. 이것이 화영이가 저에게 어머님 체면을 위해서라며 들이민 인테리어 견적서입니다. 이탈리아산 대리석과 독일제 주방 가구로 도배된 2억 3천만 원짜리 공사를 요구하며 저에게 어차피 어머님 돈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견적서를 본 예비 사돈 내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마 딸이 저지른 짓의 규모를 그제야 정확히 파악했겠지요. 저는 마지막으로 예비 사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부인, 오늘 이 자리에서 하신 예단 말씀 아주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1억을 주시면 5천은 봉채비로 돌려받고 나머지 5천으로 사부인 내외분과 온 친척들의 선물을 사서 바치라는 그 놀라운 계산법 말입니다. 제가 평생 장사를 했지만 그런 창조적인 거래 방식은 처음 들어봅니다.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가 그들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잠금 화면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SNS 캡처 화면을 테이블 중앙에 보이도록 내려놓았죠. 이것은 화영이가 SNS에 올린 글입니다. 소통 불가 꼰대, 답답한 10월드라며 저를 조롱하고 있군요. 제가 이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는 동안 뒤에서는 이렇게 제 등 뒤에 칼을 꽂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습니다. 완전한 침묵 속에서 코너에 몰린 최화영이 드디어 이성을 잃고 폭발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됐어요? 제가 틀린 말 했냐고요. 요즘 결혼 다 이렇게 해요. 다들 이 정도는 받고 이 정도는 하고 산다고요. 어머님 세대랑은 다르단 말이에요. 평생 돈만 알고 사신 어머님이 뭘 아세요? 그녀의 입에서 돈만 알고 사신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래, 저것이 저 여자의 본 모습이었구나. 그 추하고 천박한 민낯을 제 아들을 포함한 모두의 앞에서 드러내주니 차라리 고마울 지경이었어요. 저는 소리 지르는 그녀를 무시하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넋이 나간 채 앉아있는 제 아들, 정근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더없이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확실히 알게 되었구나. 나는 내 아들을 장가 보내려 한 것이지 내 평생의 노력을 담보로 아들을 팔아넘기려 한 것이 아니다. 저는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선언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이 한 여자의 남편이 되어 행복한 가정을 꾸리길 바랐지 탐욕스러운 날강도 때의 영원한 현금 지급기가 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아들을 향해 명령했습니다. 김정근, 일어나라. 아들은 망연자실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결혼, 오늘 이 시간부로 없던 걸로 한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단 한치의 미련도 없이 몸을 돌려 방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사부인, 어머님, 잠깐만요. 하고 외치는 소리와 접시가 깨지는 듯한 소란이 들려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상견례 장소의 육중한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저는 마치 긴 시간 동안 잠수했다가 물 위로 올라온 사람처럼 크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식당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제 폐부를 씻어내는 듯 시원했어요. 뒤따라 나온 아들 정근이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제가 닫아버린 문과 제 등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 슬픔, 당혹감, 그리고 아주 약간의 해방감까지 그야말로 형언할 수 없는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엄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원망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주차장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금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제 위로나 변명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스스로 소화할 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지옥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묵묵히 운전을 했고 아들은 창밖만 바라보며 간간히 흐느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들썩일 때마다 제 가슴에도 칼날이 박히는 듯한 아픔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금 어설픈 동정으로 아들을 위로하는 것은 골마 터진 상처를 붕대로 대충 감싸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어리석은 짓이었으니까요. 뿌리까지 완전히 도려내야만 새살이 돋아날 수 있는 법입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꾹꾹 눌러 참아왔던 아들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그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제게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는 너무 잔인해. 어떻게 모두가 보는 앞에서 화영이한테 그렇게 모욕을 줄 수가 있어요. 내 결혼이었단 말이에요. 내 인생에 단 한 번뿐인 기회였을지도 모르는데 엄마가 전부 망쳐버렸어. 아들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저를 원망했습니다. 그 눈에는 제가 사랑하는 아들은 온데간데 없고 장난감을 빼앗긴 아이의 분노만이 가득했습니다. 화영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냥 철이 없어서 세상 물정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그걸 그렇게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서 사람을 매장시켜야만 속이 시원했어요? 저는 묵묵히 아들의 울분 섞인 절규를 다 받아주었습니다. 그래, 다 쏟아내거라. 그 마음속에 남은 미련과 어리석음을 남김없이 다 토해내거라. 한참을 그렇게 울부짖던 아들이 힘이 빠졌는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끄끄거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 따뜻한 차 2잔을 타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앞에 찻잔을 내려놓고 저도 맞은편 소파에 앉았어요. 다 쏟아냈으면 이제 내 이야기도 좀 들어보거라. 제 차분한 목소리에 아들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여전히 원망이 서려 있었죠. 정근아, 나는 오늘 내 인생을 망친 것이 아니라 내 남은 인생을 구한 거다. 너는 아직도 그 여자가 철이 없어서 그랬다고 생각하니? 저는 조목조목 오늘 있었던 일들을 다시 복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었어요. 그 행동 하나하나에 담긴 진짜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들의 장모가 될 사람이 장차 사위가 될 사람의 어머니 앞에서 예단을 흥정하고 자기들 선물을 사달라고 목록을 들이미는 것이 표현이 서툰 것이라고 생각하니? 아니, 그건 너를 그리고 나를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수단으로밖에 보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다. 그들에게 너는 사랑하는 딸의 남편이 아니라 자신들의 노후를 책임져줄 보험이었을 뿐이야. 너가 사랑하는 여자가 너를 낳아준 어머니를 SNS에 꼰대라고
조롱하는 것이 농담일까? 아니, 그건 너와 나 사이를 갈라놓고 너를 완벽하게 자기 소유물로 만들려는 전략이다. 너를 고립시켜야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더 쉽게 얻어낼 수 있을 테니까. 아니야. 아들은 힘없이 고개를 저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확신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가 어른들이 모두 모인 공식적인 자리에서 10억짜리 집의 명의를 자신에게 돌리라고 요구하는 것이 어려서 그런 걸까? 아니, 정근아. 그건 너와의 미래, 너와의 사랑을 담보로 버린 가장 추악한 노름이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탐욕에 굴복할 것이라고 확신했고, 너는 그 노름에 쓰일 판돈에 불과했어. 만약 내가 오늘 그 자리에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줬다면 너는 평생 그들의 노예로 살아야만 했을 거다. 제 말이 이어지는 동안 아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점점 가시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아들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화영 씨라는 이름이 떠 있었죠. 아들은 전화를 받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전화가 끊기자마자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가 쉴 새 없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해놓고 받아라. 엄마, 받아. 그리고 내 귀로 직접 들어. 내가 사랑했던 여자의 진짜 목소리를.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스피커폰 버튼을 누르자 최화영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오빠네 엄마랑 한패가 돼서 나를 이렇게 망신을 줄 수가 있냐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오빠 사랑한 게 죄야? 그 목소리에는 뉘우침이나 반성은 단 한 톨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과 모든 것을 망쳐버린 저희 모자에 대한 증오만이 가득했죠.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빠, 제발 내가 다 잘못했다고 해줘. 응? 우리 엄마 아빠 지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야. 오빠가 와서 어머님 설득해드린다고 다시 잘 말씀드려 보겠다고 해줘. 제발. 악을 쓰던 목소리는 순식간에 눈물 섞인 애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통하지 않자 그녀의 부모가 전화를 뺏어들었는지 이번에는 예비 사돈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게, 김서방. 지금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인가? 자네 어머니가 우리를 뭘로 보고 이런 모욕을 줘? 당장 자네 어머니 모시고 우리 집으로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걸세.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테니 그런 줄 알라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아들의 얼굴은 이미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와 장인 장모가 될 뻔했던 사람들의 민낯이 이렇게 추하고 천박했다는 사실을 그제야 온몸으로 깨닫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아들은 소파 위로 쓰러지듯 엎드려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저에 대한 원망의 울음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후회와 처절한 자기 혐오, 그리고 진실을 마주한 고통의 울음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엄마 말이 다 맞았는데 내가 바보였어. 미안해, 엄마. 저는 더 이상 아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다가가서 아이처럼 우는 아들의 등을 말없이 쓸어주었습니다. 제 아들은 오늘 인생에서 가장 값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혹독한 성장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제 아들은 분명 더 단단한 어른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었습니다. 아들이 겨우 진정되었을 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수화기를 들어 익숙한 번호를 눌렀어요. 제 오랜 친구이자 가장 신뢰하는 법률 대리인인 김 변호사였습니다. 김 변호사, 나 전혜자입니다. 네, 사모님. 무슨 일이십니까? 오늘부로 제 아들의 혼사가 파기되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제 말을 묵묵히 듣고 있더군요. 이제부터 이 문제와 관련된 모든 법률적 절차는 김 변호사께서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결혼식장, 신혼여행, 스튜디오 등 모든 계약의 파기에 따른 위약금 문제를 처리해 주십시오. 필요한 자금은 내일 아침 바로 송금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 측에서 어떤 연락이 오든 저나 제 아들이 아닌 김 변호사님을 통해서만 소통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더 이상의 감정 소모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혹시 상대 측에서 무리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올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주십시오. 저는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싸움도 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비로소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폭풍은 지나갔고 이제부터는 부서진 것들을 정리하고 상처를 치유하며 다시 앞으로 나아갈 시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아들을 보니 그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생을 그렇게 싸우고 이겨내며 살아온 전혜자였으니까요. 제가 변호사를 선임해 모든 공식적인 소통 창구를 일어나하자 그들 가족의 직접적인 연락은 거짓말처럼 뚝 끊겼습니다. 아마 변호사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감에 섣불리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겠지요. 저는 제 아들 정근이에게 당분간 휴가를 내고 집에서 쉬도록 했습니다. 그의 마음을 추스르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였으니까요. 아들은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알아누웠습니다. 저는 묵묵히 아들의 식사를 챙기고 약을 넣어주며 그가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 주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평화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통로가 막히자 그들은 비공식적이고 훨씬 더 추잡한 방식으로 저희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최하영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아들이 회사에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자 아침 저녁으로 저희 집 앞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아파트 입구 맞은편 벤치에 망부석처럼 앉아 하염없이 저희 집 창문만 올려다보고 있었죠. 처량한 비련의 여주인공 행세를 하며 아들의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얄팍한 수작이었습니다. 엄마, 화영 씨가 또 와 있어요. 아들은 창문 커튼 뒤에 숨어 밖을 내다보며 괴로워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라. 저것도 다 계산된 연기일 뿐이다. 그래도 저렇게 비 맞고 앉아 있는 걸 보니 마음이. 너가 지금 나가서 말을 거는 순간 저 여자는 승리의 미소를 지을 거다.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연극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지. 그래도 좋으냐? 제 단호한 말에 아들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버티자 제 풀에 지쳤는지 최화영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공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 타자는 그녀의 부모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회사에서 한창 회의를 하고 있는데 비서에게서 긴급 인터폰이 걸려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최화영이라는 분이 1층 로비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난동이라니? 회장님을 만나게 해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불고 보안팀에서 제지하고 있는데 막무가내입니다. 로비에 있던 방문객들이 전부 쳐다보고 있어서 회사 이미지가
저는 혀를 차며 제 사무실에 있는 CCTV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로비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풀어 헤친 채 서럽게 울고 있는 최화영의 모습이 고스란히 잡혀 있었어요. 그녀는 내 인생 물어내. 이 악독한 할망구야. 돈만 많으면 다야. 라며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주변으로는 저희 회사 직원들과 방문객들이 웅성거리며 수군대고 있었죠. 완벽하게 짜인 연극이었습니다. 저를 돈만 많은 악독한 시어머니로, 자신은 사랑을 짓밟힌 비련의 여주인공으로 만들어 여론전을 펼치려는 속셈이었죠. 저는 즉시 보안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회장이다. 지금 로비 상황 보고 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최대한 자극하지 않고 내보내려 하는데 통제가 안 됩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현행범으로. 그리고 로비에 있는 모든 CCTV 영상을 즉시 확보해서 경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하도록. 절대로 내가 내려가거나 내 비서실에서 대응하지 마라. 저 여자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거다. 우리는 법대로, 원칙대로만 처리한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몇 분 뒤 경찰 2명이 로비에 도착했고 최하영은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되었습니다. 그녀는 경찰에게 끌려가면서까지 제 이름을 부르며 악을 써댔죠. 저는 그 모든 광경을 제 사무실에서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동정심? 연민? 그런 감정은 조금도 들지 않았어요. 그저 인간이 어디까지 추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혐오감만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회사에서의 소동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들은 다음 단계인 소문전으로 넘어갔습니다. 제 주변의 사업 파트너나 친인척들에게 전화를 걸어 악의적인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들의 결혼을 약속하고 집까지 사주겠다고 해놓고 더 돈 많은 집안의 여자가 나타나자 며느리감을 내쫓았다는 둥, 제 아들이 충격으로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데 제가 아들을 감금하고 있다는 둥, 그야말로 소설을 쓰고 있었습니다. 몇몇 귀가 얇은 사람들은 제게 전화를 걸어 전 사장,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사람이 그러면 못 써. 라며 저를 나무라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화를 내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렇게 궁금하시면 제가 그동안 모아둔 증거자료들을 보내드릴까요? 2억 3천만 원짜리 인테리어 견적서와 제 등 뒤에서 꼰대라고 욕하던 SNS 글, 그리고 양가 어른들 다 모인 자리에서 진명이를 자기 앞으로 돌리라고 요구하던 녹취 파일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도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면 그때 다시 전화 주시지요. 제 당당한 태도에 저를 의심하던 사람들은 대부분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히려 소문의 근원지인 그들 가족의 인격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죠. 소문이란 이처럼 진실에 힘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는 법입니다. 그들의 마지막 발악은 변호사를 통해 날아온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제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회장님, 상대 측 변호사에게서 서류가 하나 왔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회장님께 있으니 그에 따른 정신적 피해 보상,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포함해 총 5억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5억이라니. 마지막까지 그들의 탐욕은 하늘을 찌르는군요. 김 변호사님, 이제 우리가 반격할 차례입니다. 말씀하십시오, 회장님. 그동안 제가 드렸던 모든 증거 자료들을 정리해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답변서를 준비해 주십시오. 며칠 뒤 김 변호사는 제가 요청한 것 이상의 완벽한 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가 작성한 답변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상대 측의 5억 배상 요구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일고의 가치도 없음을 명시한다. 둘째, 혼인 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은 최화영과 그 가족의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과도한 금전적 요구와 시어머니가 될 사람에 대한 인격적 모독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셋째, 그 증거자료로 2억 3천만 원 인테리어 견적서 사본, SNS 비방글 캡처, 상견례 당시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증인인 식당 종업원 진술 확보, 사실 회사 로비에서의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경찰 출동 기록 및 CCTV 영상 자료를 첨부한다. 넷째, 위와 같은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공갈 및 협박 미수에 해당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다섯째, 만약 이 시간 이후로 당사자 및 그 가족에게 직접적인 연락이나 혹은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행위가 한 번이라도 더 발생할 경우 즉시 명예훼손 업무방해, 공갈미수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동원한 강력한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엄중히 통보한다. 김 변호사가 작성한 이 최후 통첩은 그야말로 완벽한 한 수였습니다. 상대방의 창을 모조리 부러뜨리고 되레 그들의 심장에 칼을 겨누는 격이었죠. 이 답변서를 상대 측 변호사에게 내용 증명으로 발송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 후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긋지긋하게 이어지던 모든 소음이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완벽하게 멈췄습니다. 어떤 연락도, 어떤 소문도, 어떤 협박도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던진 돌에 자신들의 발등이 찍힐 수도 있다는 현실을 깨닫고 꼬리를 내린 채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길고 지루했던 싸움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승자의 환희 같은 것은 없었어요. 그저 더러운 진흙탕 싸움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듯한 깊은 피로감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안도감만이 저를 감쌀 뿐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그 지독했던 소동이 막을 내리고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연두빛 새순이 돋아나고 세상이 온통 꽃으로 물드는 완연한 봄이 찾아왔죠. 시간은 가장 위대한 치유사라는 말처럼 저와 제 아들의 상처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서서히 아물어갔습니다. 저는 그 시끄러웠던 마포의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개인적인 공간으로 사용하기로 했어요. 최화영이 그토록 촌스럽다고 비웃었던 그 인테리어 그대로 저는 그곳을 저만의 방식으로 채워나갔습니다. 이탈리아산 대리석 대신 따뜻한 원목 마루의 느낌이 좋았고 북유럽 디자이너의 조명 대신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자연광이 훨씬 더 아름다웠어요. 푹신한 패브릭 소파와 커다란 원목 책상을 들여놓고 제가 좋아하는 책들과 화분들로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갈등의 상징이 아닌 제 인생의 쉼표가 되어주는 평온한 안식처가 되었죠. 주말이면 저는 그곳에 가서 좋아하는 차를 마시며 책을 읽거나 창밖으로 유유히 흐르는 한강을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곤 했습니다. 제 아들 정근이는 그 혹독한 성장통을 겪고 난 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리숙하고 세상 물정 모르던 노총각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연구 분야에 더 깊이 몰두하며 놀라운 성과들을 내기 시작했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신중함과 깊이가 더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대하는 아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저 엄마로만 보았다면 이제는 저를 한 명의 인간이자 인생의 선배로서 존경하고
이해하는 눈빛으로 바라봐 주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그 어떤 모자 관계보다 더 셔터 틈이 없고 견고해졌죠.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아들이 제가 있는 마포 아파트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향긋한 풀이지어 꽃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엄마, 여기 계실 줄 알았어요. 왔느냐? 차 한잔 하거라. 우리는 나란히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얼마 전에 대학 동기한테서 소식 하나를 들었어요. 최하영 씨 회사 그만두고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모님도 살던 집 팔고 이사 갔다고 하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더 이상 어떤 미련이나 동요도 없었어요. 그저 먼 옛날 이야기를 하는 사람처럼 담담할 뿐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데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화가 나는 것도 아니고 안쓰러운 것도 아니고 그냥 그랬구나 싶었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사람 보는 눈이 없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을 뿐이에요. 그때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쯤 제 인생을 통째로 저당 잡힌 채 살고 있었겠죠. 다시 한번 감사해요, 엄마. 아들은 진심 어린 눈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어요. 다 지난 일이다. 그 일은 내 인생의 값비싼 예방주사였다고 생각하렴. 덕분에 너는 더 강해졌고 나는 더 현명해졌다. 그러니 그걸로 된 거야. 그때 문득 제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생각을 아들에게 털어놓았어요. 정근아, 엄마는 이 아파트와 그 결혼을 위해 준비했던 모든 돈을 더 의미 있는 곳에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의미 있는 곳이요? 그래. 내가 맨주먹으로 시장 좌판에서 장사를 시작했을 때 단돈 10,000원이 없어서 끼니를 굶고 너를 업은 채로 밤새 울었던 날들이 수없이 많았단다. 그때 만약 누군가 내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었다면 어쩌면 내 삶이 조금은 덜 고단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했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다. 내 이름을 딴 작은 장학재단을 하나 만들려고 해. 나처럼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아이들을 돕고 싶다. 헛된 욕심을 채우는 데 쓰일 뻔했던 돈으로 누군가의 미래를 키우는 씨앗을 심는 것. 그것만큼 값지고 보람된 일이 또 어디 있겠니? 제 이야기를 듣는 아들의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멋진 생각이에요. 저도 함께 할래요. 제 힘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뭐든지 시켜만 주세요. 그 며칠 뒤 저는 변호사와 회계사를 만나 해자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그 과정은 무척이나 복잡하고 까다로웠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기쁘고 충만했어요. 그리고 또 한 해가 지난 가을, 해자 장학재단의 조촐한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호텔이 아닌 저희 회사 작은 강당에서 열린 소박한 행사였어요. 그 자리에는 저를 믿고 지지해주는 몇몇 지인들과 재단의 첫 장학생으로 선발된 10명의 앳된 얼굴들이 함께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 지나온 삶과 이 재단을 만들게 된 계기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값비싼 투자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것은 땅이나 건물이 아닌 바로 사람에 대한 투자입니다. 여기 있는 젊은이들의 꿈에 대한 투자입니다. 부디 이 작은 씨앗이 여러분의 인생의 단비가 되어 훗날 여러분이 더 크고 울창한 숲이 되어 또 다른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제 말이 끝나자 강당 안은 뜨거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박수를 치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저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 정근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존경심이 가득 담겨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포의 아파트에서 혼자 잠을 청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고 거실 테이블 위에는 재단의 현판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한바탕의 지독한 폭풍우는 제게서 많은 것을 앗아가는 듯했지만 결국에는 더 소중하고 값진 것들을 남겨주었습니다. 저는 더 단단하고 현명한 아들을 얻었고 제 인생의 마지막을 의미 있게 장식할 새로운 꿈을 얻었습니다. 모든 것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저는 깊은 평온함 속에서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참으로 길고 또 후련한 밤이었습니다.